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엄청 뿌렸거든요.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한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금 살포에 대한 부작용, 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요즘 경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도 이 4대 쇼크가 덮치지 않을까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작년 3월에 2조 달러 풀었죠. 여기다가 작년 12월에 9천억 달러를 또 풀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1조 9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 거의 4조 달러에 이릅니다. 4조 달러. 그 외에 다른 이 자금자금한 것까지 다 합치면요, 5조 3천억 달러를 뿌렸다고 해요. 5조 3천억 달러. 5조 3천억 달러면 미국 전체 국민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GDP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4분의 1 규모. 쉽게 말하면 돈을 홍수처럼 들여붓다? 뭐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쇼크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4가지라는 겁니다. 4가지라는 거. 첫 번째 쇼크는요,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2019년에 미국의 부채 비율은 106%였지만 2020년에는요 129%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돈을 많이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 적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작년 10월 이후에 말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예요.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면 30% 급증한 수치입니다. 30% 급증한 수치. 세수가 많이 늘어났죠. 16%나 늘어났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러나 16% 늘어나도 2조 1천억 달러였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올리겠다, 소득세 올리겠다 공언하고 있지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미국의 국부를 1조 달러를 이게 쌓으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20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200년을 걸려야 되는 국부 1조 달러를 지금 3개월 단위로 1조 달러씩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살포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쇼크는요,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가가. 여러분, 이게 4월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니까 6.2%나 올랐습니다. 6.2%.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요, 소비자 물가가 또 엄청나게 오른다는 게 돼요. 오른다는 게. 4월에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5월에 소비자 물가는 엄청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내지는 2달 텀 사이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5월, 6월은 생각했던 것보다가 물가 상승률이 커질 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4월에
소비자 물가가 4.2% 올라갔거든요. 4.2%.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미국 증시가 출렁출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월에 생산자 물가가 6.2%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5월에는 물가 폭등이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근원물가라고 하는 뿌리 근자의 근원물가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전달 대비해서 0.9% 뛰었습니다. 이 근원물가는요, 계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 뭐 유가 이런 게 계절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 농산물 가격 이런 건 일시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뺍니다. 이거를 뺐을 때 물가를 근원물가라고 하는데 이게 0.9% 올라갔거든요. 예, 이 정도 상승률이면요 198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의 물가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그때 상승률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악의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목재 가격이 올 들어서만 124% 폭등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 36%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예, 그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만약에 두 자릿수를 가잖아요. 두 자릿수. 그렇게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건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두 자릿수로 갔을 때는요. 진짜 거대 인플레이션이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요. 시장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인플레이션 우려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 세 번째 쇼크는요. 바로 자산 거품을 계속 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자산 거품이.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27일 날 18,591.93을 기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요. 34,02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죠. 2배 가까이. 이게 주식시장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작년 3월 저점 대비해보면 10배 올랐습니다. 10배. 10배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게다가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도 199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1999년 이후 최고치. 32만 9,100달러입니다. 올 3월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거품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 부동산 투자자 중에 미국의 제프 그린이라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CNBC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정부가 수도꼭지를 틀듯 돈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자산 거품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자산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거품이 지금 쌓여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 쇼크는요. 바로 달러 가치의 하락입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100에 근접했습니다. 작년 그러면 다른 6개 그 기축 통화의 가치와 달러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100이 되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90.68입니다. 90.68. 다시 말해서 달러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만 못하다. 예. 그만큼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 결제 시장에서도 보면 달러의 위상이 엄청 깎아지고 있어요. 국제은행 간 전기통신협회, 이게 SWIFT입니다. SWIFT라고 해서 이 국제은행 간 전기통신협회에서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것을 보면요. 지난 2월에 결제시장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38.43%로 떨어졌어요. 38.43%로. 작년 1월에 40.81% 이후에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결제시장에서 유로화가 1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대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심해지면 15년 안에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거다, 아니 이럴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지금 시장은 그대로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그럼 대한민국도 별반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대한민국 시장 어느 하나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어떤 창궐은 전 세계에 있었고요. 그에 따르는 현금 살포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이것도 대한민국의 첫 번째 쇼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채 비율이 올 연말 되면 뭐 50%를 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1000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산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거품도. 대한민국도 암호화폐도 그렇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요. 주택시장도 그렇고, 주택시장은 특히 심하죠. 주택시장. 그만큼 자산거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원화가치는 또 어떨까? 원화가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화가치도. 지금 원화가치가 사실 앞으로 물가의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원화가치는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나 혹은 위안화는 뭐 기축통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유로화나 혹은 앵화나 이런 거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수 있고요. 특히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 폭등입니다. 물가는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밥상 물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게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전 세계에 파는 그런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곡물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식품물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식품의 생산자 물가까지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저는 물가 폭등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물가 폭등 걱정 없다고 해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밥상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OECD 국가 중에서 2등입니다. 2등. 밥상 물가 올라가는 게. 그만큼 식품 물가가 많이 뛰고 있거든요. 게다가 올해 농사도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무슨 얘기냐?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냉해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예요. 냉해를 많이 입었다는 이야기는요, 과일들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밥상 물가가 밥상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우리 시장에도요. 분명하게 쇼크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 쇼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가장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물가 폭등이라는 그 단어 하나고요. 이게 금리를 올리거든요. 이게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안 그래도 많은 데다가 이 가계부채가 펑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 폭등을 가장 우려합니다.